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1일 오전 9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에 올린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채권이 요새 굉장히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은 이유가 지금 금리 상승기니까. 그리고 금리 상승에 이제 인상 피크가 다가오게 되니까 채권이 그만큼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채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 많고요. 저 또한 이전에 채권이 수익률, 만기 수익률은 뭐고 이거 채권 금리는 어떻고 이걸로 또 시세 차익도 얻는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저도 부족했었고, 이제 채권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채권을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에 넣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 군데 들어봐도 채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설명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설명을 어렵게 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어렵게 설명하더라고요. 쿠폰 이자 해가지고 쿠폰 이자가 10년 듀레이션이 어떻고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딱 투자할 수 있을 만큼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누구나 채권 상품을 투자에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요새 은행 금리가 5%까지 주고 6%까지 주고 그러는데, 왜 채권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채권의 상품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이래서 채권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PPT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채권이라 하면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안전자산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달러가 있을 거고요. 제1 기축통화고, 자, 이것도 달러도 결국에는 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주기도 하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를 주기도 하고, 절대로 손실이 나지 않는 거죠.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은 틀린 얘기죠. 결국에는 물가 대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현금의 대표적인 그 자산이죠. 이거 현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와 금리 사이에서 이 달러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 화폐는 화폐인데 신용화폐죠.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신용화폐고, 결국에 물가는 우리가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걸 굉장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한다. 결국엔 연준이든 모든 국가들이 물가 목표는 2%잖아요. 2%. 그러면 금리 수준에 따라서 금리가 2% 이하면은 이 현금 신용통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고요. 금리가 이런 인플레이션율보다 높게 되면은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보다 금리가 높게 되면은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도 물가가 지금 PCE 기준으로 5%대인데, 예? 금리는 지금 얼마입니까? 아직도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아직 3%대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현금 가치는 계속 하락하죠. 안전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전자산이 달러 가치가 좋아지는 시기는 굉장히 미국의 그 신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제 불황이 왔을 때도 이 안전자산 달러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금이죠, 금. 금 같은 경우는 이자도 안 주고 결국에는 금은 신용화폐가 아니고 리얼화폐라고도 하죠. 리얼화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따라가는 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요새 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도 있겠죠. 근데 디지털 자산은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죠. 대표적으로. 근데 금은 안전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금의 특성은 이자도 주질 않고 결국에 이제 현물을 그러니까 현물을 대신하는 투자 수단이 되겠죠. 그럼 채권은 어떤 상품이냐? 채권은 안전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안전한, 특히 국고채. 그러면 이걸 뭐 채권도 결국에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금리에 따라서. 근데 왜 안전자산이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딱 해보시면은 주식 같은 경우를 보시죠. 주식. 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꼭지에 사면 이 꼭지에 산 가격대까지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응?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채권은 가격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이자와 원금을 보장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채권도 그 발행 주체가의 신용도에 따라서 떼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리스크는 있죠. 리스크는 있는데 리스크 없는 투자 자산은 없어요. 사실은 현금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고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채권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실 건데 채권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채권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되면은 만기 수익률과 채권 가격이 왜 반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이라 하면 무엇이냐? 결국에는 차용증이죠. 결국엔 돈을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자는 얼마를 주겠다는 것을 차용증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부나 회사에서 개인 간의 차용증서가 되겠죠. 그런데 정부나 회사 같은 데서 자금을 빌릴 때 차용증서를 발행하는 것인데 이걸 채권이라고 한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금을 빌려 가지고 이자 플러스 그러니까 액면가 원금이죠. 원금을 되돌려 주니까 결국엔 이자가 픽스돼 있죠. 그래서 픽스드 인컴 에셋이라고 합니다. 고정 이자부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기까지 가면은 원금과 이자를 다 받게 된다. 그 발행 주체가 부도를 내지 않는 한.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부도를 내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분류가 되나? 여러 가지 많이 있죠. BW도 있고, 예? 회사 사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건 국고채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방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용 등급이 높죠. 요번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지방채 지금 좀 어가 돼 버렸는데 특수채 일반 회사채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들을 특수채라고 하죠. 금융채가 있고요. 금융채 캐피탈채, 신용카드, 은행사채, 금융채 이런 것들도 신용도가 이런 것들보다는 좀 낮은데 회사채보다는 높죠. 금융채가. 왜냐하면 대부분 나라들에서 그 금융 위기가 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금융채는 좀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회사채는 그 회사의 자본이라든지 이런
신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회사의 안정성에 따라서 신용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보증 유무에 따라서 보증채, 무보증채, 그다음에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이표채. 이표채라는 거는 이자를 표면에 써놓은 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 이자 이따가 좀 그 채권에 대해서 실물을 한번 볼 건데 거기에 그러니까 표면에 이자를 써놓은 채권이라는 거고요. 할인채라는 거는 이자는 주지는 않는데 할인해서 발행하는 거죠. 결국에는 선이자를 뗀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100만 원이라 그러면 100만 원 액면가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을 파는 거죠. 이자가 없는 대신에. 그런 걸 할인채라고 그래요. 이런 걸 왜 하냐? 할인채는 우리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자 소득은 채권에서 이자 소득은 세금이 들어옵니다.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15.4%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할인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 세금 내기 싫은 사람들, 그러니까 원금을 받게 되면 원금은 사실상 양도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할인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돼요. 원금으로 받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세금 내기 싫은 사람들. 그리고 복리채는 뭐 들으시면 알겠지만 복리대로 이제 그 이자를 주는 거고 단리채, 뭐 거치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생각해 보시면 뭐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고. 원금 상환 방법 만기 상환채가 있고 분할 상환채가 있고 대부분 분할 상환채가 되겠죠. 만기 상환채는 만기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주는 거. 분할은 이제 원금도 분할해서 주는 걸 분할 상환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상환 기간에 따라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중기채는 한 7년 정도, 7년에서 10년 정도. 장기채는 10년 이상, 20년, 30년 채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발행가액에 따라서 액면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나눠지고요. 모집 방법은 사모채, 공모채 이렇게 나눠지고 표시탕화는 이제 원화 표시채도 이제 발행을 하죠.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원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자금을 할 때는 원화 표시채고 이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외화 표시채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자 지급 유무에 따라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인채와 이표채가 있고요. 할인채는 보통 단기 1년 이하짜리에서 많이 발행을 하게 되고요. 이표채 같은 경우는 중기와 장기 10년 이상 장기채에서 주로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국고채 같은 경우는 연 2회 6개월마다 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행 주제에 따라서 국채, 지방채 보면은 신용도가 최고도 되고 높고 특수채도 높죠. 공공기관이니까 도로공사, 요새 뭐 한전채라 그러죠. 한전채 요새 좀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다음에 금융채, 금융채들 은행이나 이런 카드사, 뭐 캐피탈채 이런 것들 중 위험도고요. 회사채는 회사에 따라 다양하게. 삼성전자 같으면은 좀 신용도가 높을 거고요. 듣보잡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신용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럼 발행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제 국채, 지방채,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특수채,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채, 회사채 이렇게 5개로 큰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그 채권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꼭 알아야 될 이제 것들이 이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영구채라고 하죠. 영구채니까 이거 언제 갚는 거야? 언제 갚는지 몰라. 이런 보시면은 영구채 근데 지금 만기가 안 적혀 있네. 만기 이따가 좀 보실 건데 만기가 안 적혀 있는 거.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도 하고요. 신종자본증권이라고도 하고 코코본드라고도 합니다. 이게 왜 붙었는지 모르는데 뭐 외국에서 쓰는 용어인가 봐요. 코코본드.
이게 이제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 신종 자본증권이 무엇이냐? 일본 채권과 다르게, 자, 우리가 그 발행 주체가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부채로 인식한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신종 자본증권은, 자, 만기가 길고 거기에다가 조건에 따라, 여기 있죠. 조건에 따라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보통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을 지켜야 되죠. BIS 자기 자본 비율을 현재 8% 정도인가요? 8% 정도인가 자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대출도 해주고. 그러면 이런 지급진 비율이 떨어질 때 이런 것들을 해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에 따라 안 갚아도 되는데 그게 어떤 조건이냐? 5년. 그 액면에 그 채권 발행하는 그 채권 증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콜옵션, 여러분들 콜옵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 옵션, 선물 옵션에 나오는 콜옵션이 아니고 자,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발행 주체, 그러니까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가 자, 지금 상황에서 자, 5년이, 자, 이거는 만기가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 없는데 콜옵션을 5년마다 행사한다든지 뭐 7년마다 행사한다든지 3년마다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자, 5년에 한번, 자, 채무자가 옵션을 행사한단 말입니다. 옵션은 어떤 옵션이냐? 내가 상환할게.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 그러니까 내가 5년이 지나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갚아줄게 그러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금리가 너무, 최근에도 뭐 몇몇 보험사에서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니 많이 이런 논의가 있었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이전에 발행했던 이 신종자본증권이 표면 이자죠. 표면 이자가 낮게 발행이 됐었어요. 뭐 한 2% 정도로 발행됐다고 칩시다. 2% 정도 했는데 지금 채권 발행하려면 5% 내지 6% 이상을 줘야 돼요. 은행에서도. 그러면 표면 이자 이거 그러면 안 갖고 그럼 계속 우리 이자 내면서 다 계속 갖고 있을래? 그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상환을 할 수도 있는 권리. 그럼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거는 이 원금을 갚겠다는 거예요. 원금을 갚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본이 떨어지겠죠. 자본이 떨어지면 콜옵션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자본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 콜옵션을 행사 안 하겠다 라고 하면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보통 이제 신용자본증권은 콜옵션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보세요. 보통은 콜옵션을 관행상 5년 정도 지나면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콜옵션을 두 가지 방법이죠. 콜옵션을 행사하면 신용도가 올라가고요. 콜옵션을 행사 안 하고 지금 6%에 하는 것보다는 표면이자 2%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콜옵션이 있는 거는 스텝업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스텝업. 그러면 콜옵션을 행사 안 하면은 이자율을 얼마 몇 프로 올려준다라는 게 이제 그 액면에도, 그러니까 그 증서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콜옵션은 5년마다 하고 스텝업 기준은 콜 행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자율을 몇 프로 올려준다 이런 게 써 있죠. 써 있는데 보통은 이런 채무자가 콜옵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옵션을 갖고 있는 채무자가 유리한 게 되겠죠. 예? 그래서 보통은 콜옵션을 행사를 안 한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채무자가, 그러니까 발행권자가
유리한 조건인 거예요. 유리한 조건이지만 이게 반대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본을 다시 신종자본주권을 다시 발행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이 안 팔리겠죠. 그러면 콜옵션은 이렇게 그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일반 채권에서도 이제 풋옵션 같은 게 있는데, 풋옵션은 채권자가 자 만기가 왔는데, 이거는 채권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만기가 왔는데 이게 이 채권이 이자율이 5%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 금리가 2%예요. 그러면 저 채권자가 이거를 갚고 싶겠어요? 아니, 그 원금을 받고 싶겠어요? 그냥 5% 이자 계속 받으면서 그냥 갖고 갈게. 예? 아니면은 지금이 6%가 됐어요. 6%가 됐으면 풋옵션은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2%야. 그럼 만기 그 풋옵션 만기가 됐어. 풋옵션 그러니까 선물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원금을 그 상환해 달라고 하는 권리, 상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그러면 풋옵션 포기할게 그러면은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풋옵션이 걸려 있는 거는 일반 채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풋옵션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자 지급 조건도 약속한 일자 이자 지급을 하고, 조건에 따라 지급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신종 자본 주권은.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자본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주로 발행을 하고, 근데 보통은 콜옵션, 그러니까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대부분. 왜냐하면 그 다음에 채권 발행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제 순위도 후순위로 돼 있고, 후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은행에서 이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예전 이제 증서죠, 증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납니다. 액면가가 있고, 우리나라는 주식에도 액면가가 있는데, 주식에 액면가가 있는 거는 넌센스죠.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액면가가 필요 없다, 주식은. 그냥 지분인데. 그래서 보시면 자 5천만 원 있고, 이자율 적혀 있고요. 뭐 상환기 좀 밀려서 돼 있는데, 옛날에 발행된 것들이죠.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뭐 쿠폰이자라고 자꾸 쿠폰이 뭐야? 그냥 표면 금리를 뜻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채권이 발행될 때는 이렇게 밑에 쿠폰이 이렇게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어서 다 쿠폰이 붙어 있어 가지고 기간이, 그러니까 이자 지급 기간이 됐을 때 이 쿠폰을 잘라가 가지고 이자를 받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쿠폰 그러면은 요새는 이표체에 있는 할인 이자라는 뜻입니다. 쿠폰 이자라고도 하죠. 그냥 쿠폰이라고도 하고, 표면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면 금리. 그러면 신용등급표를 보시면 자, 그 투자 적격, 그 글로벌 신용평가사하고 국내 신용평가사하고 조금 다른데,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국가에도 좀 매기죠. 국가에도 매기고, 그리고 국내 신용평가사보다는 조금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깐깐해요.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그래서 투자 적격 등급은 이쪽 B 트리플 마이너스까지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 적격 등급이 똑같이 되어 있긴 한데, 여기까지면 하자. 우리는 A 이상만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시면
트리플 A는 원리금 지급 확실성 최고 수준. 뭐 국채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채권, 국고채는 아예 신용 등급이 없어요. 안 매겨져 있어요. 이거는 뭐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다 원금 상환이 되기 때문에 아예 등급도 안 매긴다. 국고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트리플 A 같은 경우 최고 안전자산, 그리고 AA, 싱글 A까지만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다. 이것만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서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 이제 장내 채권 하는 건데, 장외 채권은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개인이 가서 이거를 뭐 띄우는 게 아니고, 보통은 기관에서 띄운다든지 증권사에서 띄우면은 증권사에서 띄운 것들을 장외로 하게 될 경우에는 돈 얼마씩 내고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띄운 것들을 이제 장내에서 팔게 되면은 만 원 단위로 쪼개는 거죠. 얼마 뭐 몇백억을 띄운 뭐 증권 채권을 띄우게 되면 이걸 다시 만 원 단위로 쪼개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내에서는 이제 뭐 기관도 있을 거고, 요새는 개인들도 많이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좀 붙은 것들 순으로, 조회순으로 딱 보면 나옵니다. 지금 거래량 우선 이날 기준으로 거래량 우선 하나솔루션, 뭐 삼척 블루파워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사채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보시면 최고 안전한 자산 국고채를 보시면, 자 국고채 보시는 방법은 여기 앞에 있죠. 03375 그러면 3.375%의 표면 이자라는 뜻입니다. 앞에 거 3.375 여기 보십시다. 표면 이자 3.375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만기일, 32년 6월이 만기입니다. 만기 보시면 상환일 돼 있죠. 32년 6월, 그죠? 32년 6월이 만기고, 그리고 22년도에 다섯 번째로 발행한 주식이다. 22년도에 발행한 주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세요. 이게 만 원짜리, 이건 만 원짜리인데 만 원에 떼온 건데, 지금 표면 이자율 3.375%죠. 만 원짜리인데 지금 9,942원에 체결이 되고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942원에 매수를 했는데 32년 6월 10일이 되면 이 원금을 얼마 주죠? 만 원을 줘요. 만 원을 주게 되면 우리가 얼마 그 시세 차익이 생기죠? 얼마 안 생기긴 하네. 68원이 생기죠. 68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중간에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중간에 또 중간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자 지급 주기는 6개월이다. 요거까지만 아셔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신용 등급이 아예 국고채는 아예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그냥 최고 등급의 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가격에 샀을 때 만기 수익률은 얼마냐? 3.648%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여기는 9,980원에 매수를 했다. 그럼 3.6%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32년이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남아 있는 겁니까? 상환일까지 10년 남아 있는 거겠죠. 10년. 그러면 10년 이게 발행이 22년에 대해서 발행이 올해 한 거죠. 올해 한 거니까 32년. 10년물 최근에 발행된 신규 발행된 거죠. 신규 발행된 거고, 표면 이자율이 3.375%인데 최근에 금리가 더 올라갔으니까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이런 수익률이 이제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제가 산 가격의 수익률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거는 국고채인데 이거는 표면 이자가 1.375밖에 안 돼요. 자, 표면 이자율이 1.375%고 29년 12월에 만기네요. 상환일이네요. 그러면 잔존일이 듀레이션은 조금 그러니까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듀레이션하고 뭐 잔존이라고 약간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2022년이니까 한 7년 정도 남은 거죠. 예? 그러면 7년물이 되는 거예요. 7년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3.375%다. 이거는 표면이자가 3.375%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익률은 지금 현재 가격대로의 수익률은 3.64,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듀레이션은 그러니까 그 잔존율이 얼마 남았으니까 이거는 2022년에서 10년물이잖아요. 10년 남은 거예요. 10년물이 됐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채권은 이자에만 세금이 붙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하죠? 표면 이자율이 어떻게 낮은 게 표면 이자율이 낮은 게 세금 부분에서는 이득이다. 그래서 결국 세전 수익과 세후 수익이 다를 수 있다. 수익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비슷한 듀레이션이 남았고 비슷한 만기 수익률이라 그러면 세후 수익률은 이런 표면 이자율이 낮은 것들이 좋다. 응? 좋은데 그것도 뭐 이렇게 막 찾아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기채들이 나와 있는 거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뭐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 HTS에서 다 계산돼서 나오니까 결국에 그런 것들은 이따가 실전 HTS에서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자 지급 주기를 1개월마다 한 번씩 주는 표면 이자율 6.114%예요. 근데 채권 가격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사면은 7.268%의 수익률이 나와요. 네? 이 가격에 사면 만기 수익률이 7.2 많이 주네. 자 그러면 삼척 블루파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 이제 인터넷 창에 쳐보면 나옵니다. 예, 뭐그 삼척에 발전소에 발전소.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고 신용 등급 보시면 A 플러스예요. 그러면 투자 적격 등급이거든요. 투자 적격 등급인데 7%를 준다. 그러니까 뭐 브랜드 네임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나마 안전한 회사다 생각해서 저도 이거 조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런 것들만 알면 된다. 그리고 상환일이 24년이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한 2년 정도 남았죠. 2년 좀 덜 남았나? 그럼 잔존일도 계산해서 HTS에서 나온다. 응?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그러면 채권 만기 수익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채권 만기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이걸 1년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잔존일이 뭐 한 3년 4년 남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또 나누고 뭐 해야 되는데 1년을 두고 봤을 때 채권 만기 수익률이라는 거는 지금 보세요. 채권 가격이 있겠죠. 지금 채권 가격. 예? 자 이게 아까 10,000원에 다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액면가가 10,000원일 겁니다. 그죠? 그럼 채권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응? 10,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표면 이자 금리만큼이 빼면 0이잖아요. 0이니까 채권 가격 그 표면
금리 이자 나누기 채권 가격이 채권 만기 수익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면 표면금리 이자가 항상 이거는 뭐예요? 액면에 써 있잖아요. 그냥 이표체니까 표면금리가 뭐 3%라 치면 우리가 채권 가격을 지금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샀다 칩시다. 9,000원에 사면 이게 9,000원이 되죠. 채권 가격이 내려갔죠. 내려가면 이건 어떻게 돼요? 위에는 플러스가 되니까 올라가죠. 그럼 이거 분모는 내려가고 분자는 올라가니까 만기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채권 가격하고 채권 만기 수익률하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만기 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 만기 수익률이 하락을 하게 되면 반대로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채권 가격은 보통 이제 기준금리도 따라가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따라가고 물가 상황도 물가도 반영을 해서 따라가고 하는데 이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많이 따라가고요. 장기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을 많이 따라간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그러면 경제를 반영하는 장기 금리는 떨어진 것보다는 좀 덜 상승하고 단기는 기준금리를 따라가니까 이걸 많이 상승하고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는 게 이래서 역전이 되는 거죠. 뭐 YCC 커브니 뭐 이런 거 이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만 따지면 장기 금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높아야 되는데 떨어져. 그리고 단기가 더 올라가고 그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이거는 경제에 안 좋은 신호다. 결국엔 조달금리보다 그 조달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출금리보다. 그러면 이거는 경제 돈맥경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차를 두고 그게 서서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기면 그렇게 된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 돈이 잘 안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세금은 이자 소득의 15.4% 요것만 받아요. 그러니까 표면금리 이자가 낮을수록 세금에서는 수익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 그 상승기에는 채권 만기 수익률이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만기가 한 2년 남은 것들 싼 가격에 사면 결국엔 만기까지 가져가면 이 액면가를 그대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정기 예금 해놓으면 되지 꼭 채권을 해야 돼? 그러면 예금하고 채권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만기는 그냥 은행이 고정으로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에서 차이가 나죠. 이자 지급. 이거는 만기 일시 지급합니다. 그동안 돈을 완전히 묶어놔요. 은행에서 묶어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중도 매도하면은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가능은 하죠. 중간에 했는데 원래 제시했던 이자를 안 줍니다. 이게 단점이죠. 중간에 돈이 묶이고 채권은 중도에 매도 가능하다. 아까 그 거래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시세가 물론 손실을 보고 팔 수도 있고 수익도 보고 팔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만기까지 가져가면 1, 3, 6개월 만기 일시 지급 등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주기별로 이자 지급 주기별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자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복리 투자가 가능하죠. 이자 나온 걸로 또 재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복리 투자도 가능해진다. 이건 또 옵션이 될 수 있죠.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도위험은 은행이 감사하긴 하는데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오면 결국에 은행도 망할 수 있다. 그때는 예금자 범위 명의당 5천만 원까지 되니까 이거는 또
정기예금이 장점일 수 있겠죠. 근데 부도 위험은 투자자가 직접 감수한다. 그래서 이게 마냥 안전한 자산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뭐 부도가 나면 돈 떼이는 거죠. 그거는 알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채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았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만기까지 가져가면 자, 원금이 보장된다. 원금 플러스 이자가 보장이 된다.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으면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다가 뭐 그 채권 만기 수익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면은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죠. 결국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도 만기까지 가져가면 원금과 이자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자, 지금같이 금리가 상승했을 때 많이 발행되는 게 뭡니까? 주가 연계 파생 결합사치, 에쿼리 링크드 본드라고 하는 거죠. ELB. 이건 뭐냐? 그러면 제가 보세요. 지금 잔존율이 한 2, 생각해 봅시다. 2년 남아 있는 국채가 있다고 쳐봅시다. 국채가 있는데 뭐 표면금리가 어쨌건 간에 지금 10,000원짜리가 9,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내 투자 자산에 내가 1억이 있어. 1억이 있으면 9천만 원을 집어넣어요. 9천만 원. 여기에다가 9천만 원을 채권에 집어넣는다.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분산해서 해야 돼요. 듀레이션도 분산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잔존 만기가 남아 있는 것들도 분산해야 되고, 내가 이 돈을 언제까지 현금 흐름을 가져올 거라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기가, 그러니까 그 상환일이 얼마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1억 원을 내가 2년 동안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ELB가 아니라 채권에다가 지금 2년 남아 있는데 9,000원에 거래되네. 표면 이자를 뭐 1%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9,000원을 떨어지면 그 실제 만기 수익률은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겠는데 결국에는 2년 동안 이거는 존버하면은 원금이 플러스 이자가 나오죠. 이자 표면 이자만큼.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1억의 수익이죠. 1억에서 약간의 이제 표면 이자만큼 수익이죠.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은 뭘 할까요? 주식을 해도 되고, 주식에서 다 날려먹었어. 그러면 2년 동안 날려먹었어도 원금 보장이 되죠. 예? 그러면 주식을 하지 않고 레버리지 상품을 결합하면, 상품을 결합해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이게 ELB가 그래서 채권을 이제 비율에 따라 다른데 한 90%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를 파생 상품. 그러면 지수 선물은 레버리지가 한 7배 정도 되니까, 7배에서 8배 정도 되니까,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투자한 게 되네. 그러면 이 파생 상품 결합한 거에서, 자, 내가 여러분들 이제 뭐 선물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당한 게 뭡니까? 이거 멘탈이 깨지는 거잖아요. 멘탈. 그러면 그냥 2년 동안 좋아. 2년 동안 상방으로 그냥 쭉 계속 가져가 보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2년 너 뭐 원금 되는데 2년 지나면, 그러면 파생 상품에서 레버리지가 큰 상품에서 맞았어. 상승 쪽이 맞았어. 그러면 투자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에 따라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금은 또 보장이 돼요. 2년 지나면.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뭐 파생 상품은 여러분들 하기 또 어렵다고 치면 레버리지 ETF 결합하면 되지 않겠느냐. 레버리지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 레버리지는 몇 배입니까? 2배죠. 2배. 그러면은 10%를 투자한 거지만 20%를 투자한 거랑 비슷한 거일 거고, 미국에는
세배 레버리지 있죠. 3배 레버리지. 그러면 30% 투자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만약에 맞으면 맞았어. 2년 동안 맞았어. 작년처럼 작년처럼 큰 상승이 있다 그러면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년 정도 지나서 투자 수익이 30%도 되고 뭐 40%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한 1년에 20%, 30%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레버리지 상품을 딱 해서 하면 그럼 원금이 2년에 보장이 되니까 멘탈도 덜 흔들려. 이런 합성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이 채권의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나온 게 채권, 주식, 혼합 상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혼합한 것들이 보통은 주가가 떨어질 때도 안전해지고 뭐 올라갈 때는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이러면서 이제 쭉 꾸준한 우상향을 만드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뭐 3대 7 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 더 크게 가지고 7대 3 하는 펀드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 채권만 잘 그 이용을 하게 되면 원금 보장형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생 상품까지 알면은 더 레버리지를 땡겨서 할 수도 있다. 옵션 같은 경우도 더 레버리지가 크죠. 옵션을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2년 동안 계속 롤오버 하면서 밀어버리는 거죠. 깨져도 원금이 보장이 되니까 멘탈도 안 흔들리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알고 그래서 시세 차익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자산가들이 왜 채권 투자를 하는가, 예금을 안 하고 채권 투자를 하는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냐? HTS에 다 있어요. HTS에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움증권은 그렇게 좀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채권 같은 경우. 근데 자 보시면 이제 위에 보시면 채권 금융상품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채권 매매 종합에 딱 들어오면 이런 탭이 뜹니다. 탭이 뜨면은 딱 누르시면은 장내에서 전체, 국채, 지방채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국채 많잖아요. 1.875%짜리 51년까지면 몇 년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보시면서 고를 수 있는 거죠. 전체를 놓고 보시고 이것도 좀 분산을 해야 돼요. 회사채도 금융채는 좀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데 뭐 A-잖아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메리츠 금융주주 저는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다 보면은 뭐 괜찮은 종목들이 나와요. 그러면 보시면 자 여기는 아까 보셨는데 그러면 발행 이걸 눌러 보시면 상세하게 더 나오죠. 상세하게. 그리고 이자 주는 거를 알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채권 금융 상품에 보시면 채권 예상 현금 흐름표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계산하는 거죠. 투자 수량 보시면 단위가 1,000원이에요. 그래서 한 개를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액면가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단위를 1,000원으로 하는 거는 미국 기준으로 따른 거죠. 미국은 어떻게 돼요? 그 세 자릿수마다 단위가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네 자릿수마다 올라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조금 단위를 1,000원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10,000원 단위로 쪼개잖아요. 만 그다음에 만 이상에서는 억이잖아요. 그래서 단위는 1,000원으로 돼 있지만 한 주로 살라 그러면은 10을 써야 된다. 10을 수량을 10. 그러면 100만 원을 사고 싶어. 그러면 1,000을 쓰시면 돼요. 1,000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9,620원에 사게 됐다. 그러면 투자 수량을, 여기는 단위가 원이죠. 수량 기준, 네. 금액 기준으로 하면은 투자 금액을 100만 원 치시면 되고, 매수일자 뭐 이렇게 치시고, 매수 수익률 단가 기준으로 해도 되고,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률 어떻게 7.87, 여기에서 요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요 가격으로 칩시다. 그럼 7.8%잖아요. 7.8%. 7.8% 치시고, 그럼 이제 매도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도를 안 하고 지금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딱 보시면, 자, 그러면 이자 지급되는 날짜, 그래서 세율은 14%. 그래서 다 계산이 돼서 결국에는 실수령액은, 만기까지 보유할 때는 실수령액은 이렇게 된다. 159,014원인데 세금 내 가지고 103만 8천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세전 운용 수익률은 8.89%인데 세후 운용 수익률은 7.52%. 1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수익률. 1년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만들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까지 계산을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냥 듀레이션도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신용도에 따라서 A 등급 이상까지만 하고, 되도록이면 AA 이상까지 괜찮은 것들을 찾아보시고, 회사채보다는 금융채나, 그리고 국고채는 수익률이 좀 낮겠죠.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자 지급 주기는 6개월 단위다, 그리고 3개월 단위고, 이런 것들 보시면서 롯데캐피탈 이거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롯데캐피탈이 6% 넘게 주네, 캐피탈이. 예. 보통 보면 캐피탈채들이 지금 뭐 거래가 많이 돼요. 거래 많이 되고, 회사채. 예. 왜 수익률이 안 나오지? 상환일이 전환사채네. 전환사채는 뭔 줄 아시죠? 전환사채. 두산 인프라코아는 10,000원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A-인데도 10,000원 이상. 그 전에 낮은 데서 샀던 사람들은 지금 수익 보고 있겠죠. 그래도 올랐는데도 표면 이자율이 4.3%. 그런데 매도 수익률이 5.66%네. 좀 이해가 잘 안 가네. 왜 이렇게 됐지? 아무튼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다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이 가격에 샀을 때 수익률이 6.11% 된다. 네. 이걸 보시고, 삼척 블루파워는 1개월마다 단위로 주는 거, 1개월마다 주니까 1개월마다 이자 받아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죠. 받아서 또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레버리지 상품을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안전자산 중에 이제 대표 자산인 채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투자하고, 특히 이제 뭐 계속 멘탈이 깨지시는 분들, 멘탈 때문에 깨진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 수준이, 금리 인상기에 사서 금리 하락기에 시세 차익이 많이 나게 되면 뭐 그때 시세 차익 내면서 팔아도 되고요. 시세 차익은 세금을 안 내니까 그렇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량감자였고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죠. 일요일. 어제 토요일날 제가 밤새 근무하고 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조금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뭐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저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복잡하게 뭐 수식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인데 자꾸 어렵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예,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이것도 뭐 어려우실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남은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항상 성투하시고 리스크 관리, 항상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부하시면서 투자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